동학 농민운동, 동농민, 교조 신원운동. 교조 신원운동은 이제 동학 농민들이 한 운동인데, 배경, 농민의 고통과 농촌 사회의 동요, 동학의 교세 확장. 왜 동학은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지?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요 당시가 삼국간섭 이후, 그러니까 1885년에서 87년까지 삼국간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세상이 좀 어지러웠던 시절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무능과 수탈, 삼정의 문란, 수령과 아전의 농민 수탈이 심화됐고, 일본의 경제 침탈에서 농촌 경제가 악화됐다. 동학의 교세 확대, 최시영, 이대 교주의 교단 정비, 그래서 교세가 확장이 됐다. 자, 근데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됐는데 1892년에 공주 3대 집회가 있었지.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다음에 서울 복합상소, 이게 1893년. 그래서 동학 지도자들이 광화문 앞에서 교조 신원을 상소했고, 보훈 집회 1893년 탄가놀이 숙청, 외세 배척 등을 요구했다. 그럼 요 교조 신원 운동 3개 중에서 요게 가장 좀 중요하지, 보훈 집회가. 자, 그럼 보훈 집회가 이제 왜 이제 볼만하냐면, 보훈 집회 1892년 12월 충청도 보훈에서 열린 대규모 동학 집회이다.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배척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학은 종교적 성격을 넘어서 사회 개혁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자, 보훈 집회가 중요한 거는 사회 개혁적 성격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동학이 종교적 성격에서 머물고 끝났다, 그러면은 한국사 교과서에 안 나오지. 사회 개혁적 성격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다. 이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이 1894년에 들어오는데, 역사 교과서가 1894년은 이거는 한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악몽과 같은 연도다. 왜 그러냐? 역사 교과서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거든. 그럼 지금 우리는 동학을 이제 쭉 나열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1894년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지금 여긴 동학인데 1894년에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갑오개혁도 한다고. 갑오개혁. 그럼 이런 3개의 사건이 1894년에 같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학을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설명하고, 갑오개혁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가, 이 동학과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 막 헷갈려 버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1894년이 한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낫냐? 이 부분은 월까지 암기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방법이 없어. 몇 월까지 암기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고부농민 봉기 1894년은 이제 고부농민 봉기로 이제 여는 해가 되겠지. 자, 배경,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게 하고 수세의 강제 징수 등 비리와 수탈을 자행했다. 이 만석보 사건이다. 이 역사 교과서는 원래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훌륭하신 분은 아니야. 탄가놀이지. 이런 탄가놀이가 참 역사 교과서에 올라가는 게 흔하지가 않는데 아주 지독했나 봐. 아무튼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석보 사건이다. 그래서 경과가 어떻게 됐냐?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호소하지. 그래서 고부가 하나를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고, 근데 이제 후인 군수가 야, 회유해라,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자진 해산해. 자, 그러면 이제 사발 통문이 뭔지 보자. 사발 통문이다. 사발 통문. 사발로 통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부분. 원 모양이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 등이 2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봉기를 맥락하는 내용을 통지한 문서이다.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엎어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 명단을 삥 둘러가며 적었다. 이러면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 4발 통문이고 1월이지. 그 다음에 제1차 농민봉기는 1894년 3월에 일어나. 3월에. 배경 고부봉기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탄압해. 이게 두 사람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냐? 조병갑, 이용태 사고를 쳐. 그래서 경과, 전봉준, 손중화 등 주도로 봉기하여 백산에서 4대 강령 경문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제포 국민, 보국안민을 내세우면서 황토연,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해. 이 1894년 4월에. 야, 아주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4대 강령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아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해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해라.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가족, 귀족을 모두 없앤다. 이건 좀 무섭다, 이거는. 내가 귀족이었으면 이거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자, 고부봉기의 사태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 봉기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자 농민들이 불만이 폭발했지. 그래서 이에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고 봉기했지. 그래서 농민군은 황토연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정부군을 크게 격파한 후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이게 4월이다. 그럼지는 우리가 이 연도를 조금 정리를 하자고. 1894년 좀 복잡하니까. 먼저 1월은 이제 고부농민 봉기에 일어나지. 고부농민 봉기에 자진해산한다. 자진해산하는데 이용태가 탄압을 하지. 탄압을 해서 3월에 제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황토연 전투 등에서 승리를 하고 4월에는 전주성까지 함락을 하는 아주 잘 나갔지. 자, 우리 여기까지 배웠어. 요 순서대로 월도 좀 알아두면 좋아. 동학교도들은 가로에서 교조 누구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삼내에서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다. 자, 고부군소. 근데 이런 이름까지 암기해야 돼. 조병갑. 자, 아주 그 악명 높은 이름이지. 조병갑의 탐압에 불만이 폭발해서 동학교도 농민들은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이게 1894년 1월. 이거 좀 연도하고 달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1894 1월. 동학농민군은 모 전투에서 승리해서 기세를 몰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황토연 전투. 그러니까 이제 황토연이라는 곳에서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해서 기세를 몰아 전주성을 점령한 거는 1894년 4월. 전주성 점령한다. 4번. 동학교도들은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가노리 숙청과 일본을 배척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를 계기로 종교 집회를 넘어 사회 개혁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맞지? 자, 이게 사회 개혁적 성격을 지녔다는 거. 요게 이제 보은 집회인데 이거는 1893년에 있었던 거지. 고부 봉기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조병갑이 아니지. 이거는 그 이용태지. 이게 틀렸다. 탄압의 재봉기란 농민군은 황토연 황룡촌에서 광군에 승리하고 공주성을 점령하였다. 틀렸지. 일단 이용태가 돼도 그 다음에 공주성을 점령한 게 전주성이지. 전주성 점령이야. 그래서 5번 틀렸다. 자, 그래서 이제 4월에 전주성을 함락을 했는데, 자,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5월에 전주 화객을 맺는다. 화약은 뭐냐.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이야. 화목하게 누구랑
동학농민군하고 정부랑 화목하게 지내자. 갑자기 이제 왜 친해졌냐?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농민군 진압을 위해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해.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야 우리 좀 도와줘. 농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청에서 그래? 진짜 그래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제 청이 군대를 보내. 근데 1884년 갑신정변 때 청나라랑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지. 거기서는 서로 이제 군대를 이제 철수하기로 하는데 만일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국한테 통보해주기로 했어. 그게 이제 텐진 조약이지. 그러니까 이 청이 이제 그래서 일본에다 통보하는 거지. 야 우리 군대 조선에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 야 우리도 갈래. 근데 일본군이 또 온다고. 그러니까 두 나라 군대가 같이 와. 자, 농민들은 이제 큰일 났지. 야, 이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다 오니까 어떡하냐. 농민군하고 정부가 화의한 후 해산해. 이건 참 탁월한 선택 같아. 해산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한다. 요거는 전라도 각지의 자치적 개혁기구야. 그래서 패정개혁안을 실시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자치적 개혁기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농민들이 설치한 거, 농민들이.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해. 그래서 교정청, 그러니까 정부에서 설치한 거는 교정청이고, 그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한 거는 집강소야. 그래서 청과 일본에 군대 철수를 요구한다. 근데 일본 철수 안 해. 철수 안 하고 오히려 얘네들이 전쟁이나 그 청일 전쟁이야. 지금 이 중간에 빠졌잖아. 지금 이게 요 중간에 청일 전쟁에 빠졌어. 이게 이제 동학 농민운동만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여기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청일전쟁이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거든. 청일전쟁.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철수도 안 하고 오히려 청군을 공격을 해. 그러니까 전쟁이 난지, 전쟁.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이 보니까 야 이거 웃기게 됐지?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저기 해산했으면은 군대로 물려든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제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 9월에. 그래서 배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내정을 간섭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해. 1894년 6월에. 그래서 경과 일본 농민군이 재봉기를 해서 전봉준과 손병희의 남접, 북접이 합세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11월에 광군과 일본에 패배한다. 그래서 전봉준 등 지도자 이게 이제 12월이야.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된 게 1894년 12월에 체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러면 집강소 보자. 자,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설치한 자치기구로 농민의 의사를 모으고 이를 집행하였으며 치안도 담당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자치기구라는 거. 자치. 농민들이 설치한 거지. 패정개혁안 12조.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반감을 없애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좋은 말이네. 탄가놀이의 죄목은 조사하여 모두 엄벌에 처한다. 노비문서는 불태 없앤다. 요런 거는 나중에 그 고종의 개혁에 이제 들어가지.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은 재가를 허락한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탑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요게 이제 패정개혁안 12개조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했는데 이때 농민군은 정부의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제시하였다. 탄가놀이 징벌, 노비문서 소각, 청상 과부의 재가 허용, 잡세 폐지와 외세 배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뭐 그치 괜찮은 내용들도 꽤 보이지. 자, 우금치 전투다. 우금치 전투 1894년 11월에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내정 간섭과 청일전쟁 발발 등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2차 봉기를 일으켰지.
이게 이제 1894년 9월에 제2차 봉기를 일으켰지. 근데 농민군은 논산에서 남적과 북적의 합세와에 북상하였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치른 채 패퇴하고 말았다.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과 의의. 자, 성격과 영향. 반봉건 투쟁이지. 그러니까 이제 양반 중심 지배층 수탈에 저항했잖아. 이거 갑오개혁에 영향을 줘. 이제 갑오개혁은 이제 1800 그치? 이 지금 1894년이잖아. 그러니까 1894년에 갑오개혁을 또 해.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도 있었지만 1894년에 갑오개혁도 있다. 그래서 1차 아무튼 이제 갑오개혁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갑오개혁에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반외세 투쟁이다. 그래서 외세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을 했지. 그래서 항일 의병 투쟁의 토대를 마련했지.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다.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근데 한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기껏 이제 제시한 게 뭐 탄간오리 처벌해라, 뭐 신분제 폐지해라, 뭐 과부들 뭐 다시 시집가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지. 하긴 이제 이 주도 세력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었을 거야. 있었고. 그러니까 농민층 이외 계층의 광범위한 지지는 부족했지. 그렇지. 아무도 무슨 뭐 귀족을 뭐 다 뭐 없애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광범위한 지지받기는 좀 힘들었을 거다. 정부가 청에 원군을 청하자 농민군은 광군과 모를 맺고 자진해 전주 화약. 야, 이게 청나라 군대도 오고 일본 군대도 오니까 무섭지 않냐. 그래서 여기 이제 1894년 꽃피는 5월에 자,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을 한다. 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은 지배층 수탈에 저항한 그 반봉건. 그러니까 탄간오리 처벌하라고 했잖아. 반봉건 성격 가지면 이후 그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쳐.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갑오개혁 내용 중에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좀 있지.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내정 간섭 및 청일전쟁 발발 등의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여 재봉기했지? 재봉기한 게 언제냐? 1894년 9월에 재봉기를 했다. 근데 공주 우금치에서 광군과 일본에 패배했지. 패배한 게 언제냐? 1894년 11월에 패배했다. 아무튼 맞았네. 동학농민운동은 외세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하는 반외세적 투쟁이었으며 이후 항일 의병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은 제시를 못했지. 조심해야 돼.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은 이건 농민들이잖아. 농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의 부조리 같은 거 그런 거에 초점이 많았지. 근대 국가 건설까지는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을 거야. 자, 가보게요. 1894년에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동학 농민 운동도 있었지만 갑오개혁도 있었다. 갑오개혁.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 이게 1894년 7월. 1894년 7월이면은 우리가 동학 농민 운동이 5월에 전주 확약이 있었지. 전주 확약이 있었고 7월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청일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94년 6월부터 1895년 2월까지 청일전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하는 중에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배경
개혁의 필요성 대두,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가 이제 반영이 된다. 봐야 되는데, 교정청을 설치하지 1894년 6월에. 이 교정청, 이건 이제 조선 정부에서 만든 거고, 동학농민군은 이제 직강소를 설치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일으키면서 궁극기물철 설치, 그러면서 교정청은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교정청은 이제 조선 정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이 없애버린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제 개혁을 하게 됐지. 아무튼 이제 군국 기무처 주도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개혁은 누가 주도를 하냐? 자, 김홍집 내각이 이제 들어선다. 김홍집 내각. 그래서 군국 기무처가 주도하는 김홍집 총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개국 기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서 개국 기년 사용하고, 이건 좀 봐둘 필요 있어. 국내부 신설해. 그래서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시켜. 그러면 이제 왕실이 조금 떨어지겠지? 좀 중요도가. 그래서 팔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도 폐지한다. 경무청, 야, 과거제 폐지한다. 그러면은 고시생들 충격 좀 받겠는데? 그다음에 경제는 탁지아문으로 국가재정을 이뤄. 이게 탁지아문은 관청 이름이야. 그 이름이 탁지아문이야. 그래서 경제재정 이전은 은본위 화폐제도를 하고, 조세를 급납하고 도량형을 통일한다. 자, 완전히 그 경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겠지. 사회는, 야, 또 중요한 신분제 폐지. 자, 공사 노비 혁파. 이거는 동학 농민군이 요구했던 거지. 신분제 폐지 굉장히 중요하지. 인신매매 금지, 조언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악습 타파, 연자법. 연자법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삼족을 면해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까지 벌 받아야 되냐고. 이제 이런 거 없어지겠지. 신분제 폐지는 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조선의 근대화에 공헌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분제 폐지했다. 이런 거 꼭 들고 나오지. 자, 교정청을 보자. 교정청. 교정청은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양 매진도에 농민군의 패전 개혁 요구에 따라 설치한 기구이다.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군국기무처 설치가 되면서 폐지가 된다. 그래서 한 달인가 뭐 조금 하다가 없어져 버리지. 군국기무처 제1차 갑오개혁 때 설치된 국정 전 분야에 걸쳐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하고 실행하였던 초정부적인 기구로 총재는 김홍집, 부총재는 박정양이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했네. 야, 무려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했다니 참 많이 했네. 자,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난다. 1894년 12월. 그러니까 1차는 7월이고 2차는 갑오개혁. 배경,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각종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어. 계속 이기고 있었지. 전쟁 승리가 된 건 이제 95년 2월이고 95년. 근데 뭐 많이 이기고 있었어. 계속. 전쟁이 끝난 건 아니야. 일본의 적극적인 내정 간섭이 들어가는 거지. 일본이 연전 연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제2차 김홍집 내각,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친일에 완벽한, 그러니까 김홍집, 이게 박용호는 그 당시에 일본의 망명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 그래서 연립내각을 구성을 해. 연립내각 구성하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지. 자, 그동안 참 일 많이 했던 군국기무처 폐지한다. 김홍집도 친일 인사고 박영효도 친일 인사야. 친일인사.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이 개입하는 거지. 그래서 홍보험 14조를 반포한다. 홍보험 14조. 정치는 파란문을 7부로 개편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지방은 23부로 개편하고 근대식 재판소를 설치한다. 경제는 징세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지.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
그래서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등. 자, 이렇게 이제 학교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홍범 14조.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요거는 제1차 가보 개혁 때 있었지. 그게 이제 홍범 14조 내용에 들어온 거고,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을 모두 탁지 안문에서 관할한다. 이것도 이제 그 1차 가보 개혁 때 있었던 거에 이제 홍범 14조에 들어간 거야.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회를 익히고 오게 하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흥선대원을 물론, 이게 이제 여기 좀 이상한 말 나오지. 갑자기 흥선대원이 왜 나오냐? 흥선대원군은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동학 농민 운동 때문에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잖아.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 전주 확약으로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해산을 하고 일본에서 가만 보니까 동학 농민 운동은 흥선대원군을 지지를 했어. 지지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제 반외세 그 정책을 폈던 사람이니까 동학 농민 운동하고 코드가 맞았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흥선대원군을 조금 이용을 하려고 했어. 이용하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꽤 삐딱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일본을 굉장히 좀 싫어했거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외세는 배척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제끼자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다시 물러나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안 보인다. 흥선대원군은 1894년에 사망하면서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안 보이게 되겠지. 자, 흥선대원 물러나게 하고 일본의 망명 중이던 박용효를 이제 조선으로 불러들이지. 박용효 이제 친일, 그치? 흥선대원군처럼 말 안 듣는 사람보다는 박용효가 이제 좋지.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영효 투트랩으로 가는 거지. 자, 연립내가 구성되는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다. 고종은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거지. 그다음에 제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 보면은 고종은 교육입국 조서 반포 후 한성 사범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가로 1번.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뭐를 설치 자유적인 개혁을 교정청. 전주 화약 때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이제 동학 농민군은 자치기구인 이제 직강소를 설치하지. 근데 교정청은 이제 그 고종이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교정청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버리지. 그래서 교정청은 이제 별로 한 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 제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제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 그러니까 청일 전쟁 중에 이제 제1차 가보개혁을 하게 되지. 그래서 김홍집이 총재인 또 군국기무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자, 제2차 가보개혁 때 뭘 반포했냐? 교육 입국 조서.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 관절 제정과 근대적인 교육제도 교육 입국 조서. 가로 4번.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된 제1차 가보개혁에서는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였으며 탁지안문으로 국가 재정을 이루어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 좀 봐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국내부 신설에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켜버려.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가 좀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탁지안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켰다. 조선의 신분제 폐지는 순조 때 완전히 아니지. 가보개혁 때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은
2차 가보계획을 추진하였는데 파라문을 7부로 지방은 28부로 개분해서 홍보함 14조를 발표하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제2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은 1894년 12월 한창 이제 일본이 연승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일전쟁이 끝난 건 아니야. 청일전쟁은 이제 1895년 2월 16일에 끝나. 2월 16일 끝났는데 한창 이제 청일전쟁 하는 중인데 일본이 연승하는 거야. 사실상 일본이 이제 뭐 이긴다고 뭐 봐도 될 정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박영효라는 이제 그 일본의 망명 중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지. 그러면서 또 아주 또 다른 이제 친일 내각을 이제 개편한다. 자, 을미개혁 보자. 가로삼 을미개혁. 1895년에 있었던 이제 개혁이지. 1894년은 가보개혁이고 1895년 들어오면 을미개혁인데, 자, 배경 청일전쟁이 종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은 1894년 6월, 정확히 말하면 6월 27일부터고 1895년 2월 16일에 종결이 돼. 좀 밑에 좀 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1895년 2월 16일에 종결이 되고, 그러면 뭐 일본이 그냥 뭐 압도적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근데 신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 신모노세키 조약은 이제 그 청일전쟁에 관련된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겠지. 이게 1895년 4월이야. 4월 17일. 4월 17일 체결돼.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단 청나라가 졌으니까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 17일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에게서는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량받아. 그 다음에 그 배상금도 받아. 배상금. 자, 근데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요게. 근데 요건 따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요 내용은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 간섭.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가만 보니까 이게 일본이 청한테서 막 랴오둥 반도 타이완을 막 이제 뺏어 가니까 이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야, 요게 좀 얄밉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편을 먹고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라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이게 삼국 간섭이야.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야, 우리가 말이야 중국한테 말이야 이렇게 땅도 뺏었고 야, 기분 좋다는데 러시아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 요게 이제 삼국 간섭인데 요게 1895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야. 1895년 11월이다. 11월에. 그럼 요때 당연히 일본은 러시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아무튼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막 이런 이게 이해가 된다고.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일본이 청한테 뺏었던 땅을 넘겨준 거는 1895년 11월에 이제 그 넘겨주게 됐는데 계속해서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가 돼. 계속 이거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그 간섭을 하는 거지.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간섭한다. 그래 가만 보니까 야, 고종이 이제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센 거 아닌가?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한테 붙어. 러시아한테 붙으면서 일본을 견제한다고. 이 삼국 간섭이 이제 시작되니까 야, 러시아에 붙는다. 그래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가. 요게 이제 을미사변 전이야.
여기 정확히 이제 뭐 몇 월 달인지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온건 개화파랑 친러, 친미의 연립 내각이야. 야, 중요한 게 친러, 친미도 들어가. 온건 개화파랑. 그러면은 이 1차랑 2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그 친일 내각인데, 그렇지? 친러, 친미 내각, 연립 내각이 들어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얻어낸 건데. 청일전쟁을 통해서 말이야, 얻어낸 친일 내각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895년 8월, 야, 우리 역사상 아주 또 치욕의 사건이 터지지, 을미사변. 야, 치욕스러운 사건이 터진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행했는데 정확히 봐야 돼. 이거 일본의 양아치들, 자객들이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해. 근데 그 내부에서 밀고자가 아니 그 내통자가 있었어. 사실 일본 자객은 명성황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알지 못하지. 근데 그거를 그 내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지. 근데 이제 그 고종이 그 사실을 알고 열받아서 일본에다가 이제 킬러를 보내서 죽여버려. 그 사람을. 그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얼마 열받아. 일본 깡패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려 가니까 이 친러 친미 그 내각이 겁나지. 깡패들이 와가지고 명성황후가 죽여.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대표적인 그 칠러 쪽 사람이야. 칠러파야. 명성황후는. 근데 칠러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칠러 친미 내각이 견딜 수가 있겠냐? 아, 안 되지. 그 친일 내각이 수립된다. 친일 내각이. 자, 이런 또 슬픈 이제 사건이. 그래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김홍집 내각이 제3차가 있고 제4차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을미사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내각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 여기는 친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친일이 들어가. 친일. 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김홍집 내각은 친일 들어가, 친일. 제4차 김홍집은 사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자살을 시도해. 야, 내가 아무리 진짜 총재지만 이건 뭐냐 넘어돼가지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데 주위에서 만류한다고 만류해가지고 이제 근데 자살을 만류한다고 또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김홍집이 내각에 이제 다시 들어간다. 이게 친일 내각이지. 정치는 건양 연호를 제정한다. 다시 야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건양 연호를 다시 제정하고 사회는 자 중요한 게 나온다. 단발령을 시행한다. 단발령 실행. 단발령 상투 자르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지. 그래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이게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 종두법 시행.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소학교 설치 등. 군사는 중앙에 친위대를 설치하고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한다. 자, 그다음에 을미의병, 을미사변,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지. 그래서 유생은 이제 그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 유생이라고 하는데 유생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의병이 봉기한다. 그러니까 을미사변, 뭐 단발령이니까 머리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이 이제 의병 봉기하지. 자, 그리고 자, 굉장히 이제 아주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아간파천. 아간파천. 아간파천은 아관. 구한말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 아간이라 파천은 이제 임금이 그 피신하는 거야. 궁궐을 버리고 피신하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 1896년. 아간파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 이거는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 내가 이제 하도 이 사건은 열받아가지고 날짜까지 다 암기한다, 이게. 이 고종이 1895년 8월에 자기 와이프가 죽잖아. 일본 자객한테.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야, 이거 이러다 나까지 죽는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겁나면은 흥선대원군한테 아버지 나
왕 못할 테니까 아버지가 대신하시오. 그래서 그러고 도망가든지. 이거는 근데 이 고종이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고종이 일단 뭐 고종의 고민은 두 가지가 볼 수 있. 첫 번째 뭐냐? 어 일본의 위협. 그러니까 일본의 위협. 자기 와이프까지 이제 막 죽는 거 보면은 야, 겁이 좀 났을 것 같아. 두 번째 뭐냐? 친일 내각을 청산하고 싶었겠지. 친일 내각을. 그러니까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친일 내각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고종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이건 내 추측인데, 뭐 뻔하지. 뭐 내 추측이 틀릴 리가 없겠지. 이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으면은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 같아. 설마 일본 애들이 군대를 일본 공사관까지 보낼 것 같진 않고. 두 번째, 거기에 가가지고 친일 내각을 청산하는 거지. 일본이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 몰래. 그니까 아침에 김홍집이 딱 출근해서 보니까 고종이 없는 거야. 야, 고종 어디 가셨냐? 막 찾다 보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대. 그러니까 왜 거기 갔지? 안 오시나? 안 오는 거야. 개혁이 중단돼 버리지. 아무리 고종이 그렇지만 고종 없이 개혁을 계속할 수는 없지. 어, 김홍집이도. 게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면서 어떡하냐? 어, 아, 뒤에 그 부전 이것부터 보자. 자, 물미사변. 95년 조선에서 칠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명성을 시한 사건이지.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조선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가니까 삼국 간섭으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칠러 세력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이제 없어지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가겠지. 단발령, 강제로 상투를 자루도록 한 것이다.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을미의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 아간파천인데 아간파천.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했지. 1896년 이거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친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 약 1년 동안 머물렀지.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강화돼 일본과 경쟁하는데 고종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뭐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친일파 대신인 김홍집, 육일준, 정병화, 조희연, 장박을 오대신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도록 명령해. 실제로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광화문 앞에서 군중들한테 맞아 죽어. 총리 대신이. 일국의 총리 대신이 군중들한테 맞아 죽는다. 큰 길에서. 야, 무시무시한 세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종이 이 친일 내각을 없애버리고 싶었지. 없애버리고 싶었었는데 그 일본이 무서워서 도저히 못했고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했다. 만일에 고종이 그 경복궁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죽여버린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개혁이 중단되겠지. 아간파천으로 들어가면서 개혁이 중단되고 김홍집 등 개혁 주독 세력이 피살돼. 그다음에 칠러 정권이 수립된다. 칠러 정권. 그다음에 고종은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상 권고 조치를 내. 야, 나라가 아주 그냥 뭐 정신없지. 정신없다. 이게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아간파천의 결과 칠러 정권이 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김홍집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험한 을미사변.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1895년 8월이지, 8월. 그러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친러 내각이 붕괴가 돼. 친러 내각이 붕괴되면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선다. 제4차. 그래서 이제 그 친일 내각이 다시 이제 들어서는 거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해 반발한 유생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의병이 봉기한다. 야, 나 머리 자르기 싫다. 상도 자르기 싫다. 그렇게 되는 거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요게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냉혹하지. 고종에 대한 아주 그 비판이 이제 가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일 내각은 이제 붕괴가 되고 친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지. 친러 정권이. 그다음에 가로 4번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했지. 이게 이제 제4차 김홍집 내각이지.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상투를 자르게 한 단발령을 시행했지. 건양영로를 제정하였다. 맞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전개된 측면이 있지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를 반영했지. 그다음에 전 분야에 걸친 근대적 개혁이었다. 맞다. 그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을 보자.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또 배경을 봐야 되냐면은 독립협회 창립. 독립협회는 배경이 아간 파천으로 국가 자주권 손상, 열강의 이권 집회가, 그러니까 고종의 아간 파천이 배경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봐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그 조선의 정부는 이제 누구한테 넘어 친러 개각이 친러 정권이 들어가.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고종이 갑자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친러파가 이제 득세하는 거지.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명성황후처럼 뭐 죽일 수도 없잖아 이거 지금 뭐 러시아 공사관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친러파가 이제 득세를 할 때에 그러면 독립협회는 당연히 러시아를 견제하겠지, 그치? 러시아. 일본이 아니야 독립협회는.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견제를 하는 거지. 일본이 아니라고. 그래서 창립.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발간해. 1896년 4월. 1896년 4월이면은 한창 이제 그 고종이 안 보일 때지. 그 2월에 러시아 공사관 들어가니까 안 보여. 그래서 미국에서 서재필이 돌아보니까 고종이 어디 갔지? 러시아 공사관 가서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재필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어떤 이 신문의 중요성 같은 거, 뭐 중요한 정보라든가 사실을 알려주는 이제 그 신문의 중요성을 알지 해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한다. 1896년 7월. 그래서 발전, 개화 지식인과 개혁 사상을 가진 유학자, 정부 관료로 구성하니까 엘리트 집단이지. 독립문 건설에 보조금을 내면 누구나 또 회원이 돼. 그러니까 시민 및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여기서 핵심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다. 독립협회 활동을 보면은 민중계몽, 그러니까 독립협회 활동은 4개가 있어. 민중계몽,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이 있는데, 민중계몽운동은 독립문과 독립관 축조, 독립신문 발행,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의식을 확대, 관료, 지식인 중심에서 점차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지. 자, 민중이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다음에 자주국권운동,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898년 3월. 1898년 3월이면은 고종이 그 궁에 돌아온 이후지.
개최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 만민 공동회는 뭐냐면은 1898년부터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 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독립협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다. 이게 핵심이야. 민중이란 말. 민중 집회다. 1898년 3월이다. 3월. 자,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교관, 재정 고문 철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키지. 철회시킨다. 자, 대단히 이제 뭐 한 일이 많지. 대단히 한 일이 많다. 이런 거, 사실 이런 거를 요구를 철회시킬 정도면은 꽤 영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자유민권운동,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다. 야, 굉장히 진일보된 사건이지. 이거 인권에 대한 개념이잖아, 이런 거는. 국민 참정권 운동으로, 국민 참정권. 이 조선 사회에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 정치는 왕이 하는 거야. 감히 어떻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치관,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 자강개혁운동, 그래서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898년 10월에서 헌해 6조 국정개혁 요구가 채택이 돼. 채택. 그러니까 그 정도 이런 거 보면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야. 이런 국정개혁 요구도 채택이 되고, 그래서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돼. 자, 이제 아주 좀 의미 있는 말 나온다. 의회식. 굉장히 어떤 그 서구의 정치 시스템이지. 중추원 관제. 그럼 중추원 관제가 뭐냐? 중추원 의원은 관성과 민선 각각 25명을 하였으며 민선 의원을 처음에는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선출이란 말 나오는 독립협회에서 뽑아? 왕이 뽑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최초로 국민 참정권을 공연했던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엄청난 역사적 의미지. 엄청난 역사. 국민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 야, 이런 진짜 엄청난 사건이지, 그치? 조선에서. 의회식.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이게 발목을 잡어. 국민 참정권. 그러니까 국민 참정권이라는 게 국민 참정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긴 한데 고종 입장에서 보면은 그치. 역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 백성이 왕이 하는 정치에 참여를 해? 자, 위태위태하지? 자, 아무튼 이제 우리 헌해 6조를 보자고. 헌해 6조 보면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전제 황권이란 말 나오지. 황제의 권한. 이건 그러니까 이제 고종을 황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 독립협회도.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천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하라. 야, 대단한 일이지. 국민에게 공포하라. 야, 이거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하되 피고의 인권은 존중해라. 이런 것도 있고 책임가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하고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굉장히 진일보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지. 그치? 가열번 가로 이후 국가 자주권이 손상되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요새 중요한 게 러시아가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열강 세력으로 나타나지. 이게 뭐냐? 아간파천. 파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가로요원 미국에서 귀국한 누구는 정부의 지원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서재필. 자,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독립협회는 근대적 민중대회 모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다. 요건 이제 1898년.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다시 황궁한 후에 이제 하는 거고,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주관한 민중대회. 여기서는 이제 그 관료들이 참가하지.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한다. 이제 관료들도 참가한다.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자, 독립협회는 개화지식인과 개화사상을 가진 유학자, 정부 관료, 시민 및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다양한 계층. 맞다. 자, 다양한 계층이 핵심이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지. 근데 전령도 조체 요구는 철회시켜. 그러니까 이만큼 영향력이 강했어. 독립협회가. 사실 이래버리면은 칠러파들은 독립협회가 굉장히 싫었을 거야. 독립협회는 신체 자유와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했다. 맞지? 아, 대단히 이제 진일보된 그 인식이 있었지. 독립협회는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 여러 국정개혁을 요구한 홍범 14조 아니지, 헌해육조지. 헌해육조. 홍범 14조 얘는 이제 제2차 갑오개혁되고 1894년 12월에 있었던 이제 제2차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를 이제 채택하는 거고, 이제 헌해육조다. 자,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한다. 잘 나가던 독립협회가 1898년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자, 근데 배경, 독립협회 영향력이 확대되자 보수파 관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지. 보수파 관료들. 해산.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한다. 공화정 그래버리면은 이 공화정은 이제 황제가 없는 거거든? 공화정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게 공화정인데, 이래버리면은 고종은 뭐가 되는 거야, 고종은?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 말 듣고, 야, 이거 뭐야 도대체 해가지고 고종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간부 체포하지.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개최하고 철야 농성 운동을 전개해. 근데 이제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하면서 대한제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킨다. 독립협회 해산돼. 여기 또 대한제국 정부가 나오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에 출범을 해. 대한제국은. 그러니까 고종이 1897년 2월 20일에 황궁하니까 한 8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한제국이 들어서는 거야. 대한제국이.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가 나오는 거야. 출범하니까.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이 된다. 독립협회가. 자, 그러면 이제 황국협회는 뭐냐? 정부가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투에 대항하여 조선 상인들의 몰락을 타개하기 위해 보부상을 앞세워 조직한 단위. 이게 보부상 단체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다. 근데 그렇다고 한국협회가 친일 세력은 아니야. 친일 세력은 아니지. 오히려 이제 일본 상인들의 그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한 세력이지. 한국협회가 이제 앞장섰었고,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노력한, 특히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지. 자유, 민권, 신장에 기여를 했고, 어떤 민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싹 트이는 거지. 여기 나왔네. 민중의 기반을 둔 근대 운동을 추구했다. 그래서 갑신정변, 갑오 개혁의 한계를 극복했지. 갑신정변, 갑오 개혁 일단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지. 한계. 그 러시아 배척은 했지만 미국과 일본 등의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독립협회가 뭐 항일 운동을 했다. 아니야. 일본의 우호적이었어.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고종이 아간 파천으로 가면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거라고 이 포지션이 반일이 아니야. 이때는 일본 세력이 와해가 된다고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친일파들을 다 이제 체포해서 처형하라고 명령 내리잖아. 그러니까 반일이 아니야. 반러야 반러. 러시아 배척이라고. 그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제국주 열강의 침략적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다음에 동약 의병에 대해 부정적 태도야. 독립협회는. 자, 좀 이런 한계가 있었다. 자, 대한제국이 수립된다.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에 출범을 하게 된다. 출범하게 되고, 그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에 이제 뭐 그때쯤에 없어져. 1898년 12월쯤에. 아무튼 대한국 제국은 이제 1897년 10월 12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배경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자주 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의 균형도 이뤘고, 그러니까 그 아간 파천으로 그 친일 세력은 이제 많이 이제 제거가 됐고 칠러 세력이 이제 등용이 되면서 세력 균형을 이뤄. 세력 균형을 이루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다시 그 궁에 돌아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온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해. 광무. 이건 좀 알아둬야겠다. 광무. 그렇고 이제 황무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이후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지. 좀 괜히 생뚱맞지? 1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오더니 8개월 만에 나 이제 황제가 되겠다. 황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다른 열강에서는 보면은 좀 황당하지, 이 사람이. 그치?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안 보이다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제 뭐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야. 그놓고 이제 국호도 바꾸지. 대한제국이 되는 거지.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 제국자 들어가니까 무슨 또 뭐 그치? 무슨 뭐 식민지 쟁탈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다. 1899년에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후 독립협회가 1898년에 해산되지. 1898년 12월에 해산시킨 후 반포하지. 그래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군집을 전 국내외에 천명하고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한다. 자, 그러면 황구단하고 황궁우는 뭐냐? 황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 장소로 대한제국 수립 당시에 세워져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으나 이후 일제가 이를 헐고 철도 조선을 지었다. 황궁우는 천지신령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지붕이 팔각으로 되어 있다. 1899년 건립되어 지금도 남아있다. 아이고 근사하네.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다. 고종이 1897년 7년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다.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가. 글쎄 이거를 황제 즉위식을 한다고 누가 황제 대접을 해주나? 대한국 국제 1899년 고조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일종의 헌법이죠.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국가이며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뿐만 아니라 군대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음을 선언하지. 이제 헌법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황제권을 이제 선포하는 거지. 가로 1번. 가로는 보부상을 앞세워 조직한 단체로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를 탄압하는 데 이용된다. 황국협회. 그다음에 독립협회는 외세 배척이 주로 러시아지. 러시아다. 오히려 일본한테는 우호적이었어. 이게 이제 고종의 그 아간 파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황궁한 뒤 연호제정했다. 광무.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네. 자, 어디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냐? 황구단에서 갑자기 황제가 돼버렸다.
가로 4번 고종은 대한제국이 전제군주 국가이며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대한국 국제. 이거 헌법이야, 헌법.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지. 가로 5번 독립협회 영향력이 확대되자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모함을 했지. 맞지? 맞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공화정이 수립되면은 고종은 이제 군주인데 군주지. 공화정이 수립되면 이제 군주는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해체하게 되는 거지. 독립협회는 민중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 맞지?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말은 민중이란 말. 고종의 황궁을 요구한 여론이 확산되고 일본을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이 조성되자 고종은 1년 만에 경고로 1년 만에 황궁한 건 맞아. 근데 일본을 견제하려는 국제론이 아니라 러시아지 러시아.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이 당시 이제 일본은 견제가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삼국 간섭이 있었잖아. 삼국 간섭.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깨갱한다고. 비록 청일 전쟁이 이겼지만 러시아가 딱 껴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니까 일본이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삼국 간섭부터는. 그러니까 삼국 간섭부터는 러시아가 문제야. 러시아가 문제가 된다. 자, 광무개혁. 자, 우리가 이제 개혁이 여러 개 있었지. 갑오개혁 1894년, 그 다음에 을미개혁 1895년,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하게 되는데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 12일에 출범하면서 고종이 야심차게 추진한 개혁이지. 야심차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일본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자주적으로 할 수 있었어. 자주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라든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또 황제까지 됐잖아. 그래서 조금 자주적인 성격이 있었지. 자유성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놀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 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광무개혁의 추진을 보면은 기본 방향,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지. 그래서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진적인 개혁은 아니야. 좀 점진적인 개혁이지. 기본 방향은 점진적이었다. 구본 신참. 정치는 복고적 보수적 성격이다. 전제 황권의 강화를 목표로 해. 그러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황권을 강화를 해야겠지. 그래서 국내부 내장원의 기능 확대, 블라디보스토크 통상사무 설치, 간도 관리사 파견, 울릉도와 독도 관할. 군사는 원수부를 설치한다. 그 원수부는 뭐냐? 원수부는 황제 직속의 군 통수기관으로 황제가 대원수, 황태자가 원수를 맡아 국방, 용병, 군사의 명령을 장악하고 육해국을 통솔해.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권을 통제하는 거지. 그래서 황제의 군대 통수권 강화. 군대가 강해겠지. 그래서 12대 서울과 진위대 지방의 군사 수도 대폭 증가해. 그다음에 황실 경찰기구로 경위원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많이 증강시키는 거지. 경제는 점진적 개혁의 성격이다. 급진적은 아니야. 그래서 양전사업 실시.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새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파악 안 된 토지가 있으면은 파악한 다음 세금 때리려고. 그다음에 지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등기부 등본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게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소유권 제도를 마련할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가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이를 토대로 지세를 징수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근대 국가로 가는 데서 필수지.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도 발급하고 지세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을 추구했다. 식산 흥업 정책, 그러니까 이제 산업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정책이지. 그래서 근대적 회사, 공장과 시설 마련을 지원했고 근대 시설도 도입했어.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분야에. 특히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대한제국이 먼저 정기에 들어와. 놀랍지?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이제 앞서 갔어야 되는데, 자, 교육은 기술과 실업교육기관 설립하고 유학생도 파견했다. 굉장히 한 게 많지? 많잖아, 그치? 굉장히 한 게 많어. 그 필요한 것들이고. 광무개혁은 이제 굉장히 좀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무슨 뭐 동학 농민들이 뭐 요구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군사력 강화에 노력을 했지. 그래서 뭐 군인 수도 늘리고 군권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도 했고 지계도 발급하든지, 그치? 그다음에 교육과 상공업 진흥에 기여했고 근대 시설 확충에 성과가 있었다.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외세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 자주적 개혁이야. 그러니까 갑오 개혁하고 을미 개혁하고는 달러.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고. 한계. 황제권 강화에 치중을 했고 군사 개혁, 그러니까 군사권 장악하는 데 힘썼고 개혁하는 데 미흡했다. 그래서 집권층의 보수성과 부패,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아쉽다. 자, 가을번 광무개혁은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석한다라는 뭐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냐? 구본신참. 그 다음에 제한제국은 뭐를 설치해서 황제가 국방, 용병은 이제 병사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군사의 명령을 장악하고 육해군을 통솔하면서 황제의 군대 통수권을 강화했지. 뭐 원수부. 대한제국은 양전사업을 실시해 지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등기부 등본. 그래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지. 가로 4번. 대한제국은 입헌 군주제를 목표로 하고 광무 개혁을 아니지. 군주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황제가 돼, 황제. 그러니까 전제 황권이 강화되지. 그러니까 군주가 아니야. 황제 되잖아. 황제 즉위식 하잖아. 군주가 아니야, 이제는. 가로 5번. 대한제국은 상공업 진흥을 위해 근대적 공장과 회사, 은행 설립 등을 지원해. 맞지? 맞고. 광무개혁은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자 자주적인 개혁이었지. 맞지? 이게 핵심이지. 자주적 개혁이었어, 자주적. 근데 광무개혁은 집권층의 보수성과 부패,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근대 국가 건설로 가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끝이 나면서 1900년대가 돌아온다. 여기까지 하자.